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하지만 또 누구나 창업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론이 있었습니다. 전체 100명이 창업을 하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만 성공을 한다라고 해서 10%론이었는데 최근에는 1%로 바뀌었습니다. 100명이 창업하면 그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한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창업자들은 주로 그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기가 너무 빨리 변한다. 업종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내가 이거 분명히 유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유망해져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이제 경쟁점이 너무 많더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나보다 더 친절하니까 도대체가 저 아줌마 친절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 예를 든다면 또 이제 내가 그 삼겹살집을 하고 있는데 뭔 새로운 업종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계속 새로운 업종이 생기니까 그 다음 날은 샤브샤브 전문점이 생기고 또 조금 지나니까 쭈꾸미 전문점이 생기고 또 조금 지나니까 장어구이 전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내 고객들을 다 뺏어가더라. 경쟁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금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그 일반 그 생계형 창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죠.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빠듯하게 창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창업할 때의 그 대출 받는 자금, 전체 투자 금액이 그냥 창업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돈이에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창업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죠? 운영 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창업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체 예를 들면 투자비 한 70% 이상까지도 창업 대출을 받아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출 금액이 커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제일 먼저 언제 갚나? 그죠? 그리고 이게 벌어도 자꾸 이제 갚아야 되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기가 스스로 충만해 있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고뇌에 쌓여 있는 그런 그 아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인데 남한테 즐거움을 주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지나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제 막상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주부들이 부업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누구 눈치가 보이죠? 일단 남편 눈치도 보이고 시부모님 눈치.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애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남편 밥도 잘 안 챙겨주는데 창업한 거 보니까 너 돈도 못 벌면서 뭐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아내의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몇 달치의 생활비 정도를 그 준비해 놓고 우리가 운영 자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한다면 사실은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 같은 걸 창업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원가율이 30% 든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날 영업을 마감하고 그 다음날 또 영업을 마감하고 일주일 영업을 마감하고 2주일 영업을 마감했더니 뭐야 이거 50%가 들었잖아. 이거 사기야. 이래가지고 장사 못해.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아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익숙할 때는 로스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판매분과 이런 그 구입분, 매입분을 딱 계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로스가 적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재료가 전략이 되죠. 근데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음식이라든지 로스율이 나는 것들이 냉장고 안에서 썩고 있다든지 원재료가 또 어떤 밑반찬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건 매일 할 수가 없는데 그 밑반찬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막 직원들한테 나눠줬다든지 이런 류의 로스율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나중에도 계속 퍼져야 되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여자하고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선물 사주고 비싼 데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그죠?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막 퍼줘야 돼요. 손님들한테 양도 많이 주고 서비스도 주고 원재료도 좋은 걸 사가지고 듬뿍듬뿍. 신선하지 않으면 아끼기 위해서 야 요거 초밥 네타라고 이 초밥에 얻는 생선을 네타라고 하는데 이게 좀 남았는데 내일 한 번만 더 써야지. 그죠? 그러면 나는 조금 아끼기 위해서 내일 한 번 더 쓰는데 손님들은 그 다음날 딱 와서 보고 이 집 어제는 싱싱했는데 오늘 아니잖아. 아, 이 집 못 쓰겠는데 라고 해서 손님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초기에 원재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막 아낀다든지 이런 이제 사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장업 자금을 설계를 할 때 조금 넉넉하게 설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1억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로 운영자금을 비축해줘서 한 1억 2천이나 1억 한 3천 정도를 비축을 해둔다는 거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이제 장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장업자금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이 김밥집이 장업자금이 3천만 원인데 경쟁사는 2,600만 원이에요. 창업자들이 와서 당신네들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비싼지 안 비싼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튀김기를 굉장히 싸구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튀김기를 비싸게 써요. 또 어떤 회사는 그 비용 안에 금전 등록기나 이런 가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간판은 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그 비용 안에 금전 등록기 비용도 들어있고 간판도 전면 간판 외에 측면 간판도 하나 그 비용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액면적으로 따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금액에서 이렇게 계산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분식집 하는데 에어컨 설치해야 됩니까?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에어컨 설치라든지 TV 어디나 다 하지만 TV를 본사에서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마침 점포를 얻었는데 보니까 바깥에 너무 가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들처럼 익스테리어를 좀 멋지게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익스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막상 들어갔는데 전기 용량이 우리 그 주방에서 이렇게 제품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전기 성압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들어간 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하고 계약할 때 미처 그걸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정화조 좀 설치를 해주세요. 용량 좀 늘려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심지어 이러다 보면 한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나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딱 금액만 넣고 있다가 그 금액조차도 사실은 대출을 받은 거죠. 그죠? 대출을 받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장업자금 설계를 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초기에 그런 것들이 장업자들의 쫀쫀함으로 나타나죠. 조금 더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돈을 아끼느라고 이 대출받은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금력 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썼습니다. 과거 분사죠. 그죠? 너무 몰라서 썼어요. 이제 다시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창업하기 전에는 야 나도 이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어.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어. 창업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창업 강좌를 들으면 야 이거 내가 그냥 장사해가지고 딱 문 열면 돈 벌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저렇게 복잡해. 뭐 저렇게 챙길 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계단을 넘어야지만 성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100명 중에 1명밖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단을 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먹구구식으로 장업을 하지 말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알고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성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만큼 돈도 전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요리를 물론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만 상대방을 어떤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리도 미리 공부해 준다든지 또 요즘은 뭐 블로그 같은 거 주부님들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블로그를 많이 하는데 블로그에 내가 원하는 장업 정보들을 꾸준히 이렇게 한다든지 또 다양한 장업 강좌를 들어본다든지 책도 한 권 읽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병인이다 그러면 간병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훨씬 더 간병을 잘합니다. 그죠? 파출부다. 그러면 파출부 요즘은 도우미 교육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아야지만 간호조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고 사실은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한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서 왜 장업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구구 장업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답변이 많이 나오는 게 내가 경영 능력이나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침을 세우고 뭔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냥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기분 좋을 때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죠? 종업원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면접 봐가지고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당신은 미성년자를 고용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예외적인 그런 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 비행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면 막 분통을 터뜨린다는 거죠. 분통을 터뜨리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그런 일이 생겨도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죠. 왜? 비행기는 항상 연착되는 거는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용히 이미 발생하기 전부터 비행기가 연착되면 내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지 장업을 해서도 흥분을 해서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원숭이가 막 화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업 환경이 좀 전에 이제 그 장업자들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장업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는 what, 무엇 이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업종을 하느냐, 어떤 입지에 들어가느냐, 그죠?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이제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똑같이 어떤 업종을 택하고 똑같은 투자비를 넣고 똑같은 입지에 들어가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이제 그 가맹점들을 필드 컨설팅을 해주는 슈퍼바이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바이저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참 이상해요. 저 집은 참 그 입지도 좋고 돈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B라고 하는 분은 정말 돈도 적게 들이고 입지도 안 좋은 데서 했는데 지금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종업원들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인데 이 종업원들이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종업원들을 어떻게 웃게 해줄 것이냐. 은행에 다니다가 그 퇴직을 해서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주점 라면도 못 끓이던 분이 주점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주방장들이 곤두를 부려가지고 계속 속을 썩이니까 아예 점포 샤트를 내렸습니다. 내리고 본인이 공부를 했어요. 다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강남 교대 앞에서 점포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잠실로 옮겼는데 한 달에 한 1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그분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지금 기분이 좋나 안 좋나 그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님들이 그 종업원들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아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자기가 먹다 남은 과자나 빵을 갖다 주고 종업원 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오다가 1,000원짜리 장미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업원한테 줄 정도로 종업원들이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4시가 되면 항상 4시에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서 그 종업원들의 애로점이 뭔지, 고민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하다가 보면 주인하고 어떤 그 종업원하고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이 종업원 수가 좀 많고 그런 데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패가 갈라지고 그래서 한 패가 그냥 와장창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배달 인력을 구하기가 제일 힘든데 이 배달 인력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그 자기들끼리 관계가 좋으면 특히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직원들이 다 젊은 친구들인데 이 젊은 친구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느끼는 인간관계 같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친하면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도 친구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종업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 저기 악덕해, 이 사장이 성깔이 이상해, 소문이 나면 그 동네 애들은 아무도 거기 아르바이트로 하러 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 만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면 웃게 할 것이며 또 차별화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입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상권을 이제 최적 상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최적 상권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뺄 수 없는 게 바로 투잡입니다. 아무래도 권리금을 많이 주는 상권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권 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매출이 얼마가 오를까? 그걸 알기 위해서 상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유동인구도 조사를 해보고 또 나하고 가장 비슷한 점포가 매출을 얼마 올리는가를 내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가장 비슷한 업종이 저만큼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겹살집을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객단가도 똑같고 고객층도 똑같은 쭈꾸미 집이 있다고 치죠. 그럼 내가 삼겹살집을 하기 전에 그 쭈꾸미 집의 매출을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쭈꾸미 집보다 인테리어가 더 뛰어나다, 브랜드력이 더 있다, 내가 더 예뻐, 또는 내가 더 친절해, 내가 더 체력이 좋아 라고 하면 가산점을 얹으면 내 대략적인 매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를 벌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상권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상권조사를 하는 목적은 내 재산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지 상권이 가능성이 있는지는 보면서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 도시개발 계획에 걸린다.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점포를 내놓으면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놨겠죠. 물론 개인적인 대부분 다 그렇죠. 아우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 합니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 간다는 사람이 옆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내 업종하고 똑같은 엄청나게 큰 경쟁점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이거 빨리 처분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뭔가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유를 잘 파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상권 조사를 하는 목적은 내 재산이 안전하게 회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준 권리금이나 투자비가 합당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가. 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상권은 계속 매출이 오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곧 입주를 한다더라, 여기에 관공서가 들어온다더라, 여기 뭐 대기업이 여기 입주를 한다더라, 이런 데들은 계속 매출이 오르는데 쇠퇴하는 지역도 있죠. 여기 예를 들면 큰 법원이 있는데 법원이 어디로 옮겨간다더라. 여기 또 아파트 단지가 2,000세대가 있는데 이 2,000세대가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더라. 여기 지금 지금은 버스 정류장 앞이에요. 근데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하고 10분 떨어진 거리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더라. 그러면 지하철역이 생기면 버스 정류장 고객들이 지하철 그걸로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가 상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상권 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케팅적인 목적입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를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상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나의 마케팅 자료예요. 상권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30대층이 많으냐 40대층이 많으냐 어린아이가 많으냐 적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민들은 교육열이 어떠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죠. 강남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중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형 아파트들이 많다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중고등학교 그 인근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쥐소리도 안 난다는 거죠. 조용하다는 거죠. 소비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뭐 주부들도 굉장히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강북에 있는 어떤 지역의 대단히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낼 처리되면 또 소비가 막 줄어든다는 거죠. 그 여름 방학이 되면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왜? 요즘은 어디 애 외국에 연수 한 번 안 보내면 덜 떨어진 부모처럼 취급을 당하죠.
그럼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쓰고 나면 이제 부모만 남아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 내에 있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공장 지역이에요. 공장 지역하고 또 어떤 지역은 첨단 산업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첨단 산업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하고는 그 인테리어 패턴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재동에 가면 어떤 상권에 골목이 앞골목하고 뒷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앞골목은 전부 다 손님이 없어요. 저녁 때 가면. 근데 뒷골목에 가면 난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앞골목은 뭐냐? 전부 다 옛날식 음식점들이에요. 다 앉아서 인테리어도 좀 후지고 좀 옛날 구식이고 이런데 저 뒷골목은 그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부 다 카페형으로 점포를 꾸며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예를 들면 가격도 그렇죠. 가격은 여기가 소득 수준이 낮다 높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을 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떤 그 무라든지 추가적으로 시키는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주는 거죠. 근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1+1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먹힐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상권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그런 경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과학적으로 업종을 선정하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업종, 남들이 뜬다고 하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수익성이나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한다는 인터뷰도 하자.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을 하기 위한다. 그러면 한 군데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영업 상담하는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나를 너무 위해 주는 것 같다. 심정적으로 하지 말고 경쟁사도 들어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그 업종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종 선정을 할 때 과학적인 업종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지들을 많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용과 관련되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꽃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꽃과 관련되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 사업과 관련되는 전문지가 있고요. 외식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외식과 관련되는 전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지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한 통계와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업종 선정을 하는 데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학적인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주먹구구식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내일은 안 보고 오늘만, 오늘 얼마 버는가에만 맞춰서 하지 말고 정말로 나의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자. 장기적으로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점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컨셉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점포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나는 반드시 1년치 계획을 잡아서 경영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업종도 이 사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이 업종은 매출이 뜰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겨울에는 매출이 많을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5월 달에 가정의 날에는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은 인터넷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넷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고객한테 도움 서비스를 줄 것인가. 고객 카드를 만들 것인가. 고객한테 불만이 있을 때 말을 잘 안 하니까 불만 카드를 하나 만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경영, 그죠?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발전하고 그 다음 날은 더 발전한 이런 경영이 과학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요체는 바로 지식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